오늘 저희 발표자분들 중에서 이제 손욱식 박사님의 이제 발표에 대해 조금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뭐 제안하신 그 타임 드리프트 메소드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특히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일단 이게 소위 말 우리 미분에서 나오는 그냥 일개 도함수를 이용한 방법론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주요 이제 관점은 아마도 유행 시작 시점에서 유행 곡선이 이제 급격하게 변하는 이런 시점을 갖다가 유행 시작 시점이라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타임 데리베이티브의 값이 일정하게 커질 거다. 이걸 이용해서 아마도 그 방법론을 제안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손방님 발표에서 보여주셨지만은 실제로 아마도 뭐 제가 본 결과로 봐서는 아주 좋은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결과 생각되고요. 특히 뭐 기존에 많이 쓰던 QSUM이나 EWMA 같은 방법론에서는 이제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어떤 비유행 기간의 데이터가 필요했었는데 지금 제안하신 방법론에서는 사실은 필요가 없죠, 그죠? 없게 되는 거고요. 단지 하나의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궁금한 점은 예를 들면 이제 그 데이터가 이제 약간 이제 우리가 실시간을 받는 데이터들이 오류가 생길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오류 자체가 사실은 그 기울기, 그 타임 데리베이티브에 큰 에러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방법론이 오류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 박사님 이제 쓰시는 메소드, 타임 데리베이티브 메소드는 데이터의 정확성이 아주 크루셜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또한 한 가지 또 이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이제 아까 그 드레시홀드 값 있잖아요, 그죠? 그 값에서 이제 K라는 파라미터를 갖다가 이제 쓰셨는데 그 K라는 파라미터의 어떤 선정 기준이 어떤 건지 이게 아마도 뭐 물론 이게 타임 시점이나 뭐 그 감염병마다 조금씩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파라미터 K를 갖다 어떻게 우리가 추정하거나 이제 선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좀 부연 설명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간략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손우식 박사님. 네,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그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아까 그 K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전에 자료, 그러니까 저희가 그 킨네스 검출률을 이용해서 밸리데이션을 했고요. 그 과거 몇 개 년도의 킨네스 자료를 제일 잘 맞추는 K 값으로 이제 파라미터를 정했는데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까지의 킨네스 자료를 제일 잘 맞추는 거였고 사실 또 그 상황은 급변할 수 있으니까요. 그 급변하는 상황에도 과거 기간을 잘 맞췄던 K가 잘 작동을 할지는 사실 좀 약간의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해보고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코멘트. 아마 그거는 수리 통계하실 때 또 다 따로 모임을 갖고 토론을 해나가면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감시 자료가 모여지면은 우리가 유행 예측도 할 수 있고 또 조기 경보도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역학 분석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시행하는 거겠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이어서 우리 김동욱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실 센터장님이신데요. 우리 미안합니다. 김두욱 센터장님 좀 바쁘셔가지고요. 예, 바쁘셔가지고 우리 센터장님, 네네. 우리 오늘 자료원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주로 거기 중심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그 건보공단 데이터는 많은 연구자들한테 지금 데이터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대개 심평원을 통해서 한번 거쳐서 와서 사실은 한 템포에서 두 템포 정도 느린 데이터들입니다. 그 얼리 디텍션을 하는 데는 조금 데이터 자체는 나중에 어떤 모델링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실시간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조금 좀 장애가 있는 데이터고요. 대신에 저희는 이제 그 수진자 관련한 고정 변수들 예를 들어서 그 확산을 방지할 때 중요한 어떤 활동 반경 이 사람이 어떤 거주지에 살고 있고 그 동거인이 몇 명이고 그 동거인의 또 속성은 뭐고 또 이제 그 사람의 직장은 어떻게 되고 직장 규모라든지 아니면 주소라든지 뭐 이런 정보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런 정보들이 조금 활용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 뭐 의료기관이라든지 의료기관에 등록된 의료 면허인을 가진 현재 월급을 받고 일하는 의료인의 수, 뭐 이런 정보들이 좀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앞서서 김재훈 선생님이나 손식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으면 이미 현존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좋은 모델링을 만들어냈고 이 모델링을 잘 적용하는 데는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적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를 또 실시간으로 결합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은 사실 뭐 데이터 3법에서 뭐 어떤 가능성을 찾기도 하지만 데이터 3법은 커팅된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좀 복잡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얼리 디텍션 내는 좀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대신에 올해 말부터 데이터 기반 행정법 공공기관 사이의 데이터는 반드시 의무로 제공을 하고 결합도 결합 기관 없이 결합이 가능하다든지 앞으로 또 이제 정부 주도하에 다양한 행정기관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담고 자유롭게 좀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정책 등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가능성을 열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건강보험공단 자료는 이제는 정리된 다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는 감시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으나 그 외에 이제는 여러 가지 유용성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심사평가원의 DUR 자료가 계속 이제는 가장 좋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노현석 부장님이 빅데이터실 빅데이터 연구부를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노현숙 부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 너무 잘 들었고요. 저희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들을 참고해서 데이터를 뭐 제공을 하거나 저희 자체적으로 연구할 때도 많은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최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사평가원이 이제 청구 데이터를 가장 먼저 받아서 처리를 해서 심결 자료를 이제 공단에 넘겨주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번에 저희도 연구를 한번 시행을 했지만 접수 자료를 사용한다는 게 좀 굉장히 의미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접수 자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는 거의 이제 심사를 통해서 조정되는 거 없이 거의 대부분 이제 심결이 되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점에 이제 전 국민 자료를 받아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강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이제 데이터 수집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공공기관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수집하는 거라서 이 수집된 데이터가 이제 자연스럽게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집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연구에 활용을 하려다 보니 저희 자료만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이 발견이 되어서 이제 필요한 다른 공공기관, 정부기관의 데이터를 좀 받아서 연계를 해야지만 이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청구 데이터만으로는 사실 확진자를 특정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확진자 정보도 받아서 확진 여부도 이제 붙이고 확진자 중 사망 여부도 붙이고 그러다 보니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검사나 뭐 이런 거를 수행했던 의료 이용을 했던 전체 환자군을 대상으로 확진자를 또 구분해서 비교 연구도 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가 좀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가 너무 이제 국민 건강뿐 아니라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도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관리하거나 예방하는 이제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제 합의 같은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DUR 데이터는 이제 감염병 연구를 할 때는 정말 많은 연구자들의 수요가 굉장히 높은 이제 자료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DUR을 관리하는 주체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UR 자체도 사실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진 시스템이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목적 자체가 처방 조제할 때 이제 안전성을 점검하는 것으로만 이제 국한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도 상당히 가벼운 편이고 그래서 이 여기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제한점이 있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실시간으로 전체 요양기관하고 식약처 정보하고 심평원하고 연계가 돼서 연동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제 훌륭한 기전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지금처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감염병을 관리하는 데 활용하려면 이게 좀 아까 김지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논의 구조가 외부에서부터 이제 발생을 해서 저희 쪽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이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저희는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것을 저희 목적으로 모든 것을 계속해서 이제 확장하고 확대할 수는 사실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손은식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을 드리면 저희 내부에서도 이제 기존의 청구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처방 패턴을 분석해서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DUR에 탑재를 해서 이제 모니터링하는 거는 해요. 어떤 특정 감염병이 어떤 특정 약제 조합으로 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딥러닝을 통해서 어쨌든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면 그것을 이제 스크리닝할 수 있는 것으로 활용을 하는데 이제 그것도 상당히 좀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감염병 자체가 어떤 약의 조합을 특정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모델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미 저희는 이것을 감염병 의심 환자 조기 감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저희랑 복지부랑 질본청이 이제 공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부분에 아까 이제 발표하셨던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얹어서 이제 협력적으로 좀 보완을 한다면, 그러니까 DUR 자체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한다라는 거는 조금 이제 정확도라든지 데이터 수집 목적하고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기전을 활용해서 뭔가 적용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손우식 박사님도 이러이러한 연구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런 데에서 많이 활용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으니까 아마 공동의 목표가 아닌가, 같이 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감염병에 이제는 그 방역 대책 본부를 맡고 있는 질병관리청의 이제는 중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에 감염병 관리 과장이신 이동환 과장님 모셨거든요. 이동환 과장님은 2004년도부터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15년 동안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랫동안 우리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애쓰신 분입니다. 우리 과장님 토론을 부탁합니다. 예, 제가 그 감시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인플루엔자 감시 체계가 거의 한 20년 이상 이제 됐고, 제가 볼 때 우리 표본 감시 체계 중에서도 가장 이제 안정적으로 좀 돌아가는 시스템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제 인플루엔자 감시 시스템을 갖다가 했던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실제로는 이제 그 그러니까 항바이러스제를 이제 보험 적용을 하는 그 시점을 갖다가 이제 잡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이제 계속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여러분 이제 외부에서도 지금 받는 지역장과 왜 지역별로 유행주의보를 유행주의보를 안 내리느냐 또 연령별로 안 내리느냐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만약 지역별로 내리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구는 되는데 대구 옆에 있는 경산에는 뭐 보험 적용이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긴, 또는 이제 뭐 10세 이하는 되는데 11세부터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보험이 돼버리면 이게 또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혼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뭐 형제가 같이 병원 갔는데 한 사람은 보험이 되고 한 사람은 안 돼, 그러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국적인 단위를 내리고, 옛날에 우리가 한때 이 그 기관을 800개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800개까지 갔다가 800개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 차라리 신고를 제대로 잘 해주는 한 200개 의료기관 정도를 가지고 차라리 이제 IRI 감시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고 우리가 판단했고, 그래서 200개로 일부러 줄였습니다. 줄이고 그러고 났더니 실제로 2013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실제로 IRI 값이 한 3배, 2에서 3배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게 결국 뭐 그만큼 환자 늘어난 게 아니고 그만큼 이제 신고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 있습니다. 감염병 감시하는 담당 과장은 좀 게으른 사람이 된다고. 게으른 사람이 해가지고 좀 가능한 옛날 제도를 웬만큼 해서는 바꾸지 않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바꾸는 순간도 베이스라인이 없고 베이스라인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감시 결과라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그런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우리가 이제 2013년에 바뀌어서 한 7년 정도 좀 비교적 안정적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IRA 감시를 해보면은 그 DUR에서 이야기하시면 이 DUR보다 한 일주일 정도 늦게 올라갑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지금 보조적으로 이제 DUR이라든지 아니면 레디스 데이터를 같이 좀 보고 있습니다. 같이 보면서 우리가 다음 주쯤에 우리가 IRA 올라가겠다를 좀 같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는 이제 또 하나가 이 킨네스 외에도 좀 킨네스가 이제 보통 의원급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검체를 채취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과연 이 코로나 시대가 됐을 때 의원에서 어느 정도로 검체 채취를 적극적으로 해줄까 이게 좀 계속 의문이기 때문에 그 진단검사 기관들 우리나라 5대 그 메이저 진단검사 기관에서 들어오는 그 병원체 감시자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같이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인플루엔자나 어떤 다른 호흡기 이 바이러스에 대한 검출률을 지금 같이 좀 감시를 하고 있는 그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상황을 판단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김재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IT 관련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아마 우리나라가 아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개인 정보에 대한 걸 갖다가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2015년도에 메르스 대유행 한번 겪으면서 이제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됐고 그 이후로 이제 보면 신용카드 정보, 휴대전화 정보 또는 뭐 출입국 관리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기록들을 뭐 하다못해 교통카드 그 기록까지 우리가 다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좀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받지 못하는 자료를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감염병 예방법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법이라 생각하는 거에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제 사람을 갖다가 어떤 그냥 격리라는 걸 통해서 가둘 수 있다는 거고 하나는 이 개인 정보를 갖다가 이게 쉽게 수집할 수 있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이 상당히 무서운 법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이렇게 받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활용할 것인가 하는데 우리가 좀 환자 추적이라든지 접촉자 추적에는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있고 있는데 이걸 갖다 더 활용을 많이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국회에서 지적되는 게 이게 이제 감염병 관리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상당히 좀 많이 이제 그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뭐 기술적으로 IT를 갖다가 IT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실제로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과 감염병 관련한 측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같이 봤을 때 이게 균형을 맞춰가지고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아니 질병관리청이죠. 여러 가지 지금 실험실 감시 체계도 보완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30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지금 영상으로 토론해 주신 분들이 25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지금 발표하신 네 분의 답변을 조금 듣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고 영상으로 가야지 우리가 이 세션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중식 교수님하고 천병철 교수님 토론은 이 발표자분들의 코멘트 듣고 난 다음에 이어서 트는 걸로 하고 그 이외에 이제는 이 그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은 이 메일로도 할 수 있고 또 따로 만나서도 얘기하고 하면서 마무리하고요. 또 한편으로 오늘 얘기된 것들은 또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이 자료집으로 만들어가지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한테 다 전달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기순 우리 교수님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토론해 주시고 또 다른 분들의 발표 얘기 들으시고 추가로 얘기해 주실 분 또 강조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순 교수님. 네, 지금 조기경보 유행 확산 예측 세미나에서 이렇게 핫 이슈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킨네스가 킨네스의 이름을 지은 사람으로서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이고요. 사실은 킨네스 전에는 키스라는 그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코리아 인플루엔자 서베일런스 스킴. 그래가지고 인플루엔자를 주로 하다가 이제 그 호흡기 바이러스의 중요성이 대두가 돼서 호흡기 바이러스의 여러 가지 그 주요 바이러스들이 포함이 돼서 킨네스로 이제 개명을 했는데요. 2009년 10년 경에 이 킨네스가 사실은 임상 감시, 그 다음에 이제 응급실 감시, 증상 감시 이런 것들과 연계를 해서 아주 좋은 데이터들을 계속 만들고 있고 또 오늘 이런 그 조기 경보 예측의 가장 중요한 툴로 쓰일 그 참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런 그 데이터 전문가는 아니고 바이러스를 여태까지 한 사람으로서 킨네스 자체에서 요번에 코로나 시대에 킨네스의 데이터가 많이 이제 소위 말해서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현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 흔들림의 이유, 예를 들어서 파라인플루엔자가 올해는 거의 바닥 그 레벨밖에 보고가 안 됐는데 그런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노력, 그 다음에 개인위생 철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호흡기 바이러스의 행태가 비슷한 파라인플루엔자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것들이 이제 킨네스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렸지만 라이노바이러스라는 것들은 지금까지는 뭐냐 일반 콧물 감기로다가 이렇게 뭐 중요한 그 각광을 받지 못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사회적 격리, 그 다음에 마스크, 개인위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노바이러스가 우리나라 또 이제 그 남반구 예를 들면 호주까지도 라이노바이러스의 그 발생률은 확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런 호흡기 그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병 분야에 어떤 영향, 어떤 의미를 미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연구 주제가 새로 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킨네스를 통해서 이런 그 유행 예측에 대한 그 조기 경보의 그 데이터 생산도 할 수 있고 바이러스 자체에 대해서도 열심히 다른 시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이 킨네스에 대해서 좀 더 우리나라의 그 질병 양상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마틱한 그런 그 보안 내지는 분모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도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감시체계가 될 것 같고 그 감시체계에서 나오는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국민 건강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레버러터리 서베일런스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김호란 교수님 말씀. 예, 김호란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 주로 이제 자료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도 자료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자면 DUR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심지어는 마스크 판매를 하는데도 도움을 주었는데요. 중복해서 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했는데 지금 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돈을 내고 맞는 넌 NIP 백신에 대해서는 그럴 사람이 좀 적긴 하겠지만 중복해서 맞는다고 해도 누구도 알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백신이 아니고는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고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향후에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백신의 예방접종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예방접종을 지금 현재 맞고 있는지를 추적하거나 향후에 장기적인 부작용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이게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의 백신 정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좀 체계가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것도 앞으로 중요한 사회적인 또 이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재영 교수님 한 2, 3분 내로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제가 드렸던 제안의 내용은 올해 2월 달부터 좀 준비를 했고 당시 심평원 공단 또 질병관리본부에 계신 분들에게도 좀 전달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좀 느꼈던 아쉬움을 하나 얘기 드리면 우리 사회의 어떤 작동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좀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위에서 오더가 내려오게 해달라 뭐 이런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제때에 제대로 된 대응이 참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회 문화 또는 조직 문화의 영향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먼저 나서고 또 모난돌이 정맞는 뭐 그런 시스템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하고 또 더구나 지금 이 문제의 어떤 사회적 심각성을 고려하면 예를 들어 저 같은 월급 받는 사람은 오히려 별 타격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수많은 계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성숙되고 좀 더 이제 현대화된 어떤 조직 문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기의 그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범위라도 그런 분들이 모여서 외국에서는 그런 과정을 브레이크스루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모여서 지금까지 했던 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하면서 서로 협업을 하는 그런 문화가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도 제한이 갈 수 있는 좀 그런 문화가 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식 박사님 마지막으로. 네,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ILI 유행주의보 그리고 DUR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실 잘 이해할 수 있었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몇 년 동안 잘 유지되고 있던 어떤 시스템을 바꾼다는 거는 그 수치상의 어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실 그 기반 위에서 어떤 행해져던 다양한 많은 일들이 굉장히 좀 혼동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10분 이해하고요. 저도 어떤 수리과학자로서 어떤 수치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실제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이 방법이 실제 시스템에 탑재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그때 어떤 혼선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검토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앞으로도 협력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는 마무리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고 이 인플루엔자나 다른 호흡기 감염병 아까 김기순 교수님은 리노바이러스까지 이제는 얘기해 주시면서 이런 것들이 공동으로 유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유행할 것이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거기에서 첫 번째가 아마 현황을 잘 파악하고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이 감염병 의 대응도 중요하지만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 잘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또 우리 같이 연구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대응할 것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신고 보고 자료도 많이 높아졌고 신고율이라든지 정확도가 높아졌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키네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레버러터리 서베일런스 시스템도 이제 갖춰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자료 그 다음에 오늘은 주로 얘기를 자세하게 못했지만은 네디스 자료 또 건강보험 자료에서도 DUR 자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만 사용이 되면은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그런 우리의 필요로 하는 그러한 현황과 예측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노력을 해야지 되고 또 한편으로 이게 같이 통합될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버텀 업도 필요하고 탑 다운도 필요하고 또 허리즌탈하게 각자가 같이 모여가지고 통합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제에는 사회적인 합의, 그렇죠? 인권의 문제, 그다음에 개인정보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재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협의를 위한 거버넌스를 갖다가 어떻게 구축해서 우리 목표를 만들어 갈 것이냐.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이 논의가 지속돼야지 되고 또 이러한 연구들도 지속이 되고 같이 또 공유하는 이러한 자리가 있어야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같은 분야에서 연구하시는 분들 또 여기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노력하면서 이 코로나19 또 감염병 그다음에 우리 보건 문제를 갖다가 같이 함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중식 교수님하고 이 천병철 교수님이 토론 부분이 한 25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지속하면서 그거를 진행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이 세션이 끝나는 대로 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온라인 사이트를 해 가지고 바로 이 연결해서 틀어드릴 겁니다. 우리 이 발표자분들이나 이제 토론자분들도 그 내용도 이제 자세히 듣고 그렇죠? 또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집은 나중에 따로 만들어 가지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또 이 과정을 지켜봐 주신 여러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입니다. 이번 대한예방의학회 가을 학술대 심포지움 패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 코로나19와 계절 인플루엔자와 다른 호흡기 감염병 공동유행 대비 통합감시체 구축과 조기경보, 유행 확산 예측과 관련해서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우리가 지난 10개월 이상 코로나19 그리고 코로나19의 원인인 사스코비2의 임상적인 그리고 역학적인 특성들을 충분히 봐왔습니다. 결국 이제는 이제 장기화에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여러 연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그 영역 또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될 곳이 저는 1차 의료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얼마나 잘 대응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혹시라도 이 유행이 크게 확산이 되거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의 그 호흡기 질환과 코로나19가 섞여서 돌 때 이런 1차 의료기관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지만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1차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 가급적 많은 1차 의료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좀 정교하고 촘촘한 감시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감시 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인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볼 수 있고 또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주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나 또는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해서 이 현장에서 적용할 때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그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시 체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실제 진료의 한 축으로서 1차 의료기관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1차 의료기관이 실제 그 호흡기 감염 질환 환자를 볼 때 어떤 역할을 할지 또 이런 1차 의료기관이 기존의 선별진료소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 또는 호흡기 안심센터가 있는 국민안심병원과의 그 공조 체계를 어떻게 할지도 이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같이 이 올해에 지금 진행이 되어서 이 가을철에
곧 운영을 시작해야 되는 이런 대응 체계가 아직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구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1차 의료기관에서의 그 부담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1차 의료기관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 또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환자를 신속하고 빠르게 전원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은 실제로 코로나19의 감시 체계 참여도 상당히 그 난항을 겪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적극적인 그리고 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저희가 이 경험을 해보면 여러 언론 보도나 또는 이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하는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의료인들이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그런 의과학적인 지식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분들은 상당히 그 피상적이면서도 1차원적인 수준의 지식 또는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더 우리가 좋은 교육 자료 또는 교육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이런 1차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이 좀 더 쉽게 그 교육기에 접근을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그 대응 역량을 좀 더 갖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것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과 호흡기 감염 질환과 그 동시 유행을 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에는 이 1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좀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그 환경을 갖추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론을 맡은 고려대학교의 천병철입니다. 심포지엄 제목이 긴데요. 코로나19과 계절 인플루엔자, 다른 호흡기 감염병 공동유행 대비 통합 감시체계 구축과 조기 경보 유행 예측입니다. 제가 직접 그 심포지엄장에 참석을 해서 발표자분들의 발표를 듣고 토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온라인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더니 미리 이 녹화본을 보내달라고 하셔서 급하게 이 발표 자료만 보고 이 토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발표하시는 분들의 의도나 이런 것들이 하고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이 약간 걱정은 되긴 합니다. 그래서 토론 내용을 관련 주제로 제가 진행했던 몇 가지 그 결과를 보여드리는 거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코비드-19하고 플루 두 개가 동시에 유행할 것이 의심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2019년, 20년, 즉 올해 초에 인플루엔자 유행 감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이전에 그 감시 데이터인데 우리나라를 보나 스페인을 보나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나 다른 그 그리스 거를 보더라도 그 과거의 평균에 비해서 사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그 유행 기간이 감소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행 기간이라 하면 과거의 그 유행 기준이 이 양성률 10% 기준이었기 때문에 양성률 10%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인플루엔자가 그 유행했던 기간입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다 감소한 것은 아닙니다. 또 올해 이 남반구에서 인플루엔자가 역시 감소한 것이 관찰되긴 했습니다만 따라서 올해 북반구에도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인플루엔자 특성상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전혀 어느 정도 유행할지를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게 인플루엔자였고 만약에 그 북반구에서 인플루엔자하고 코로나가 같이 이제 유행할 경우에 이 두 개가 같이 유행하면서 이제 상당한 혼돈을 초래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긴 합니다. 이 시즈널 인플루엔자 유행 시즌과 코로나 때 대유행이 같이 겹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혼란을 피해서
코비드 19에 대한 그 임팩트를 줄일 수 있을지가 여전히 관건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올 초에 코비드 19의 유행은 특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나 사람들의 위생 수준 향상,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 등으로 그 인플루엔자의 유행을 크게 감소시켰고, 이제 그러한 것이 여전히 효과를 발휘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코비드 19하고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들의 데이터가 좀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다른 과제에서 그 진행해서 분석했던 내용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올해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그 진행이 됐고요. 코비드 19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문제가 됐던 5주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 10년 데이터하고 그 아데노바이러스나 그 이 보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메타니모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그 확실하게 이제 감소한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시즌에 맞춰서 그 같이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인플루엔자나 파라인플루엔자와 같이 계절성이 뚜렷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같이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감소하지 않은 바이러스들은 대체적으로 이 계절성이 뚜렷하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감소했다는 건 통계적으로 감소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계절성이 뚜렷하기보다는 그 1년 사이사철 어느 정도 발생이 유행하는 그 바이러스들입니다. 통상 우리가 그 하나의 바이러스가 도미넌트하게 유행을 하면 특히 그 바이러스의 경우 그게 이제 간섭 현상을 일으켜서 다른 바이러스들의 활동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그 관찰되곤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코비드 19의 그 아웃브레이크가 크게 나타난다 그러면 역시 이제 다른 바이러스의 활동은 위축될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년 사시사철 그 계절에 관계없이 유행하는 호흡기 바이러스들은 여전히 이 비슷한 수준의 그 유행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 크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또 하나 여기서 그 발표하신 내용 중에 보면은 그 플루 에피데믹 스레스홀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고전적인 주제입니다. 즉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한 것인데요. 그 인플루엔자 여기서부터는 인플루엔자 유행이다라는 그 기준을 이제 그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주 오래된 주제고 굉장히 많은 방식이 그 제기되어 있고 그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고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그 서플링이 제한한 방식이고 이걸 모디파이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CDC에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주기 그 함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름하고 이제 겨울에 이 기준이 달라집니다. 대략의 평균을 내고 이 평균의 95% 신뢰 구간을 유행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이제 이거 이외에 다양한 방식이 있고요. 아니 이제 시계열 분석을 이용해 가지고 이 기준을 잡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 보통 그 하나의 기준을 잡는 경우도 있고 그 1차 즉 조기 경보를 위한 기준, 그다음에 이제 2차 진짜 유행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설정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 스레스홀드 잡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것도 프랑스에서도 역시 이제 서플링 방식을 이용한 건데요. 이게 이제 녹색 선은 말하자면 이제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만든 평균 데이터고 붉은색이 이제 95%나 아니면은 이제 99%나 그 경우에 따라서 이 목적에 맞게 설정한 스레스홀드가 됩니다. 여기를 설정하느냐 아니면 이거보다 조금 더 낮게 말하자면은 요렇게 설정하느냐 이런 것들은 실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민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도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당연하게 또 이 스트레스를 낮추면 낮출수록 민감도 조기에 유행을 노티파이 할 수 있으나 그리고 민감도가 당연히 증가하나 특이도가 떨어지고 폴스 포지티브 알람이 증가한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폴스 알람도 가급적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기에 알람을 울릴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하나의 개념은 아웃브레이크하고 에버레이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웃브레이크라는 것은 이건 과거의 데이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제 예상했던 것보다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죠. 이것은 그 정의상 유행이고 정의상 이것이 진짜 인플루엔자 유행입니다. 만약에 그럼 얘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과거 expected value보다 더 많이 증가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에버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감시 데이터를 볼 적에 실제 이 감시 데이터가 증가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얘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관찰이 됐으나 이것이 과거의 데이터하고 비교해서 실제로 유행인지 아닌지를 그 판단할 수 없을 때는 이걸 에버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에버레이션의 중요한 점은 얘는 진짜 그 유행의 초기 단초일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에버레이션의 단점은 이건 단순하게 우연한 클러스터이거나 혹은 그 감체가 가지고 있는 아티팩트 때문에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즉 큰 노이즈가 나타났을 때 에버레이션으로 우리가 시그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버레이션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에버레이션을 디텍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보건대학원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그 제시하고 실습하는 몇 가지 내용들입니다. 이 방식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방식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컷오프 포인트를 우리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실제 이 감시 데이터의 민감도하고 특이도는 확 달라집니다. 우리가 조기 경보를 목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민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컷오프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그 실제 유행을 예측하기 위해서 95% 신뢰 구간을 잡는 것이죠. 근데 95%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보수적인 이 컷오프 포인트예요. 이건 그 95% 신뢰 구간을 넘어가면 얘는 진짜 아웃브레이크죠. 그래서 진짜 아웃브레이크 이전에 에버레이션을 디텍션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제시되어 있는 거죠. 아마 제가 실제 보내주신 데이터를 볼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그냥 한번 쭉 훑어보는 거로 끝내긴 했습니다만 그 데리버티브 베이스드 메소드가 다른 방법보다 민감하다고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방식으로 이 데이터를 분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에버레이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소스를 쓰는 것도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응급실 데이터가 IRI 데이터보다 훨씬 더 민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콜센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민감하고 타이레놀과 같은 해열제를 서베일런스하는 곳에서는 역시 이런 데이터가 IRI 데이터보다 더 조기에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많은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조기에 에버레이션을 디텍션할 수 있나에 대한 것들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뉴욕시의 예입니다만 이 응급실로 전화하는 거죠. 그다음에 실제 응급실 방문하는 데이터, 그다음에 이제 이 약국의 데이터, 여기서 지금 안티바이럴을 제가 그냥 뜯어왔습니다만 타이레놀과 같은 해열제 같은 데이터를 서베일런스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지하철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분들을 대상으로 서베일런스를 만드는데 일반 인구보다 더 빨리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더라도 학교에서 먼저 유행합니다. 그래서 학교 서베일런스 데이터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IRI 데이터가 일주 후에 늦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디스 데이터하고 이 IRI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레디스 데이터가 한 일주 이 연도에 따라서 한 4주까지도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데이터 소스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올라가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 가지고 우리는 에버레이션을 디텍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 아웃브레이크인가의 여부는 여전히 우리가 이 고전적인 정의를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것도 벌써 꽤 된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우리 랩 서베일런스 기준을 레퍼런스로 잡았을 때 IRI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네디스 응급실 데이터를 찾아보면은 한 1, 2주 정도 더 빠릅니다. 네디스가. 근데 흥미로웠던 것은 이 사망 데이터. 이 사망 데이터는 사실은 인플루엔자나 뉴모니아 사망뿐만이 아니라 서큘레이터리 디지즈라는 사망 자체도 실제로 인플루엔자 우리가 감시 데이터하고 가지고 있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1주 이상 차이가 나질 않더라고요. 즉 사망 데이터도 의외로 민감한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생각해 보면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망 데이터도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IRI 데이터나 랩 데이터하고 비교했을 때 물론 이제 한 1주 정도 뒤지긴 합니다만 이 서베일런스로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하나 하고요.
이 서베일런스는 특히 이제 임팩트에 대한 서베일런스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IRI보다는 응급실 데이터가 우리나라에서도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가 이 랩 서베일런스 데이터를 리퍼런스로 삼았을 때 이 IRI를 가지고 민감도 특이도를 계산해 보면은 이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거를 네디스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더 높아집니다. 즉 네디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약에 민감도 특이 이 현재와 같은 방식이라는 것은 과거 비유행 데이터의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95% 신뢰 구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민감도 특이도도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유행도 1에서 2주 정도 빨리 디텍션할 수 있는 걸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네디스 데이터에서의 이야기이죠.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이 랩 서베일런스의 리퍼런스로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10%의 양성률, 지금은 이제 2주 연속 2%의 양성률이 아닐 때를 비유행 기간으로 잡아서 그때가 아닌 거를 이제 유행 기간으로 잡는데 이러한 기준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타임리니스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실제로 똑같은 데이터도 커런트 방법보다 서플링 어저스트 방식으로 했을 때 1주에서 많게는 이건 평균입니다만 한 4주까지도 더 먼저 이 유행을 디텍션할 수 있다는 걸 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유행 기준을 바꿔야 되는 문제인가 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랩스레솔드는 이거를 2주 이상 양성으로 나오지 않을 때를 이제 음성 이 유행이 아닌 기간으로 잡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이게 10% 양성으로 한 번만 올라가도 우리가 유행으로 잡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미국 CDC에서 변경을 했고 우리 데이터 가지고 10%한 번이라도 10% 올라갈 때 양성으로 잡는 거하고 새롭게 바뀐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새롭게 바뀐 것이 적어도 한 1주 정도 더 민감하다는 것을 우리 데이터에서도 한번 확인한 적이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미국 CDC의 이 기준을 가지고 랩 서베일런스의 유행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실제 유행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고민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가 이 인플루엔자가 유행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실제로 이제 주에서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특이도는 높으나 과연 얘가 민감도가 높은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고민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과연 이 리퍼런스로서 계속 사용돼야 되는지도 고민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미국 CDC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도 일단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하고 IRI 현재 이 방법하고를 매치시켜 봤을 때 아까 보신 것처럼 상당히 매치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적어도 민감도 특이도 90%가 넘는 거죠. 지금 이제 이렇게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인플루엔자의 확실한 유행으로 선언하겠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토리컬 데이터 없이 우리가 유행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유행 기준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다만 실제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유행이 아니다라고 잡을 수가 있는데 히스토리컬 데이터가 있을 때는 히스토리컬 데이터가 없을 때는 얘가 상당히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삐치고 올라오는 것이 유행으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미닝리스하죠. 이건 폴스 알람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실제 히스토리컬 데이터가 없이는 울리는 알람이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 플루 에피데믹 스레솔드를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비교를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민감도 특이도 그다음에 이제 이 양성 예측도와 음성 예측도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단순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스코어 체계로 비교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 폴스 포지티브나 폴스 네거티브가 가지는
그 의미를 그 상쇄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 프랙티컬하게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하일리 센서티브하게 얼마든지 우리가 컷오프 포인트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서.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폴스 파지티브 레이트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 자원을 낭비시키게 되고, 더 문제는 이렇게 폴스 알람이 많아지게 되면 이 알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둔감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우리가 그래서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일이 너무 스페시픽하게 잡게 되면 이건 그 실제 아웃브레이크임에도 불구하고 아웃브레이크를 선언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딜레이에 대해서 아웃브레이크가 선언됩니다. 근데 이건 또 전혀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아웃브레이크가 선언됐을 때 우리가 항바이러스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무조건 조기에 발견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한다 그러면 아예 그냥 11월부터 그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이라고 선언해서 인플루엔자 유행에 준하는 조치들을 다 그 진행시킬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 해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크게 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그 리소스가 풍부하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 이 밸런스를 얼마나 잘 민감도하고 특이도의 밸런스를 그 폴스 파지티브하고 폴스 네거티브 밸런스를 얼마나 잘 맞출 것인가에 문제가 되고요. 그거는 직접적인 지표로서 제시가 되지 스코어로 제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루션이 있는가? 다른 나라 일부 국가들을 보면은 그 예비 유행을 한번 선언합니다. 즉 올라가는 시점에서 얘가 다시 떨어질지 아니면 그 스테이션 할지 여기서 올라갈지 모르겠다 하는 시점에서 그 예비 알람을 한번 울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그 얘는 이제 진짜 알람이 되는 것이고요. 진짜 이제 유행 선언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스테이션이라 하게 되면 예비 알람으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런 방식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올해 코비드 19과 같은 경우 그 다른 때보다 조기에 알람을 하는 게 그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면 그 에버레이션 디텍션 방식을 이용해서 조기 알람을 한번 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고전적인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웃브레이크인지에 대해서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조기 알람을 올려서 그 일단은 준비를 하고 일부 중요한 내용들을 프로세싱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아웃브레이크가 선언됐을 때 그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현재 우리가 선언한 아웃브레이크도 그 이 전체 유행 시기에 비하면 그 이 베이스라인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편이긴 합니다. 더 민감하게 할 수 있는 방식, 예,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우리는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표자분들의 발표 내용을 다 보지 못하고 이 자료를 받은지 그 검토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마 그 관련돼서 제가 다른 과제로 진행된 내용 일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또 다른 토론자분들이 좋은 주제에 대해서 많이 토론해 주실 거로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